안녕하세요. 약사 권예리입니다. 오늘은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생제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항생제 중에서 광범위하게 자주 처방되어서 많이 접해보셨을 아목시실린이라는 약을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항생제는 세균의 성장과 활동을 억제해서 각종 감염증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예를 들어 기관지염, 중이염, 편도염, 부비동염, 폐렴, 방광염, 상처감염, 발치 후, 수술 전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가 나오기 전에는 세균에 감염되면 끙끙 앓다가 운이 좋으면 회복되고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시에 찔리는 것처럼 사소한 상처 때문에 죽기도 했어요. 항생제 덕분에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결핵이나 폐렴에 걸리면 살아날 가망이 없었는데 이제는 치료를 받으면 고칠 수 있는 병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실수로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생물학자가 세균을 연구하기 위해서 유리 접시에 세균을 배양하고 있었는데요. 휴가를 가면서 깜빡하고 뚜껑을 열어놓고 간 겁니다. 돌아왔더니 유리 접시에 푸른 곰팡이가 자라 있었는데 그 자란 부분만 세균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푸른 곰팡이에 어떤 물질이 세균을 죽이는구나 하고 알게 됐고 그 물질을 분리해내서 인간이 약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니실린이 어떻게 작용하냐면요. 세균의 세포벽 합성을 방해해서 세균을 죽게 합니다. 세포벽은 세균의 생존에 꼭 필요한데 인간은 세포벽이 없거든요. 그래서 페니실린이 인간 세포는 죽이지 않고 세균만 골라서 죽일 수 있습니다. 페니실린 이후로 100가지도 넘는 항생제가 개발되었습니다. 세균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한 가지 약이 모든 세균을 죽이는 건 아니고 일정 범위의 세균에 작용합니다. 항생제 성분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는 각 분류의 대표적인 성분 몇 개씩만 적혀 있습니다. 보시면 페니실린계 항생제에는 페니실린 G, 암피실린, 아목시실린 이런 게 있고요. 같은 계열의 항생제는 작용 원리가 같습니다.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보이시죠? 여기에 세파, 세페로 시작하는 약 4개가 적혀 있는데 이 밖에도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만 해도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작용 범위와 작용 원리가 조금씩 다른 항생제들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아까 페니실린과 작용 원리가 같다고 설명한 아목시실린 기억하시나요? 아목시실린은 페니실린의 단점을 개선한 약입니다. 페니실린의 동생인데 똑똑한 동생인 거죠. 제법 많은 종류의 세균에 효과가 있고 정제, 캡슐, 시럽 등 먹는 약 형태로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편리하게 복용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세균 감염증에 자주 처방되기 때문에 치과나 내과 처방역에서 한 번쯤 만나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목시실린을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항생제 하면 내성이 생긴다, 또 내성을 주의하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더 정확하게는 특정 세균이 특정 항생제에 저항성을 갖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균은 인간보다 번식도 빨리 하고 진화도 빨리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세균을 죽이는 약을 쓰기 시작하니까 세균은 그 약의 약효를 없애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이렇게 저항성을 갖는 세균이 많아지면 인간은 새로운 항생제, 더 강한 항생제를 만듭니다. 그러면 세균은 또다시 항생제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아목시실린도 예외는 아니어서 아목시실린의 저항성을 갖는 세균이 많아졌습니다. 오늘날 처방되는 아목시실린 제제를 살펴보면 대부분 아목시실린과 클라블란산 이렇게 2가지 유효 성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클라블란산은 혼자서는 세균을 죽이지 못해요. 하지만 아목시실린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 아목시실린의 저항성을 가진 세균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목시실린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설사입니다. 인간의 장에는 세균이 많이 살고 있는데 항생제가 우리 몸에 이로운 세균도 같이 죽입니다. 이로운 세균들이 사라진 틈을 타서 해로운 세균들이 증식해서 장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생제 연관 장염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장내 세균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항생제 종류를 바꿔서 복용하면 설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복용 중에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문의해서 항생제 종류를 바꾸거나 유산균을 추가로 처방받으면 좋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유산균도 세균이기 때문에 항생제와 유산균을 함께 먹을 때는 2시간 정도 간격을 띄워서 먹습니다. 또 하나 항생제 알레르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인간의 약 10%가 페니실린계 항생제에 과민 반응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려움, 발진, 홍조, 얼굴과 손이 붓거나 숨이 가쁘거나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복용을 중단하고 빨리 병원에 가야 합니다. 드물게는 쇼크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항생제 아목시실린을 어떻게 복용해야 할까요? 일단 항생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복용법은 처방을 따르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250mg에서 500mg씩 하루에 3번 복용합니다. 하나씩 개별 포장되어 있는 아목시실린 클라불란산 복합제제는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복용 직전에 개봉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장장애를 줄이고 흡수를 돕기 위해서 식사 도중에 먹어도 되고 식사 직후에 먹어도 됩니다. 우리가 진통제를 먹을 때는 아플 때만 먹어도 되지만 항생제는 의사가 지시한 복용법과 복용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 나은 것 같다고 도중에 그만 먹거나 하루 3번 먹어야 되는데 2번만 먹으면 그럴 때 이제 저항성이 생기고 감염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먹기 시작했으면 의사가 처방한 기간 동안 규칙적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항생제를 너무 자주 처방하고 자주 먹는 것도 문제지만 항생제 복용을 무조건 피하거나 임의로 중단하면 오히려 저항성이 더 쉽게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간이 더 강한 항생제를 만들어내면 세균도 더 진화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아목시실린 클라불란산 복합제제의 저항성을 가진 세균도 있을까요? 네, 이미 출현했습니다. 세균을 없애기 위해서 약을 개발했는데 더 강한 세균이 나타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항생제, 다른 종류의 세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수십 가지 항생제를 써도 죽지 않는 슈퍼박테리아도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앞으로는 슈퍼박테리아가 더 많아질 거예요. 이런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되면 운 좋게 듣는 항생제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하나씩 써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항생제에 대해 알아봤고 이제 항바이러스제로 가겠습니다. 항바이러스제는 항생제와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습니다. 항생제는 세균을 억제하는 약이고 항바이러스제는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약입니다. 그렇다면 세균과 바이러스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균과 바이러스는 둘 다 너무 작아서 육안으로 볼 수 없고 일부 세균 그리고 일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병을 일으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세균과 바이러스는 전혀 다릅니다. 세균은 생물이고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형태입니다. 따라서 세균 때문에 먹는 약과 바이러스 때문에 먹는 약은 다릅니다. 세균에 감염되면 항생제를 먹고 바이러스 질환에 걸리면 항바이러스제를 먹어야 합니다. 세균은 공기 중이나 사람의 몸속 등 영양분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증식할 수 있습니다. 세균에 감염됐을 때 먹는 항생제의 원리는 세균에는 있고 인간에는 없는 구조물을 표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치명적이지 않으면서 세균만 죽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은 거죠. 하지만 바이러스는 조금 복잡합니다. 바이러스는 반드시 살아있는 생물체의 세포를 숙주로 삼아야만 번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간 우리 일상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 가장 유명한 바이러스가 하나 있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말입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숙주세포에 기생해서 숙주의 단백질과 효소를 끌어다 씁니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와 밀착이 되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만 공격하는 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세균보다도 진화 속도가 빨라서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하더라도 금세 돌연변이가 생기고 약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바이러스제는 항생제보다 훨씬 늦게 개발됐고 그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세균에 감염되고 하루 이틀 안에 나아지지 않으면 웬만하면 항생제를 씁니다. 그런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감기도 바이러스 질환인데요.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매번 항바이러스제를 쓰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감기는 일주일이 지나면 자연히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항바이러스제는 대상포진, 신종플루, 코로나19 위험군 등 꼭 필요한 경우에 처방됩니다. 항바이러스제도 일단 먹기 시작하면 복용법을 지켜서 처방받은 약을 모두 먹어야 합니다. 바이러스도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저항성이 생길 수 있거든요. 대상포진, 신종플루, 코로나19 모두 증상이 나타나고 초기에 약을 먹기 시작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는 대체로 약이 독합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두통, 구토, 위장장애가 있습니다. 식사와 관계없이 먹어도 되지만 구토나 위장장애가 생긴다면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먹으면 됩니다. 인간은 백신을 개발해서 천연두 바이러스를 뿌리 뽑았고 소아마비 바이러스도 거의 박멸한 상태입니다. 앞에서 세균 중에는 우리 몸에 해로운 세균도 있고 유산균처럼 우리 몸에 이로운 세균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만 접해봐서 바이러스 하면 무조건 무서워하지만 모든 바이러스가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장 속에도 흙에도 바다에도 세균들이 살고 있고 바이러스는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게 많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실들이 더 많이 밝혀질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강한 병원성 세균과 병원성 바이러스가 늘어나고 더 강한 약을 개발해야 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실마리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균과 바이러스의 저항성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항바이러스제를 꼭 필요할 때만 처방하고 복용법을 정확히 지켜서 처방받은 약을 전부 복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